네, 안녕하세요. 에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운이 좋게 일반 편입으로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난 지금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감이 사라지기 전에 준비 과정, 전략, 자료 등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이제 편입 합격생의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공부 방법이나 전략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꼭 숙지를 하고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합격 인증에 관련해서 합격증과 1차 충원 합격자 조회 결과입니다. 저는 예비 8번을 받아서 전화를 받고 합격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베이스 기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베이스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 5년간의 과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제 수능 점수들을 쭉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국어를 심각하게 못했습니다. 다만 수학 성적은 해가 거듭될수록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8년도 외국어 고등학교의 일본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때가 지진이 나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해입니다. 현역 국어를 보고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뒤에 본 시험들도 국어의 영향으로 모두 망했습니다. 제가 현역 때 구모인가 신모에서 저희 학교에서 아마 유일하게 수학 가형으로 1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놀랬고 저도 수학을 엄청 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능 당일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못 갔습니다.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망했더니 3학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력했던 거 이제 부모님께 죄송스러움 친구들을 다시 못 볼 것 같은 거 이런 게 막 올라오고 엄청 괴로웠습니다. 아마 엄청 열심히 공부한 친구인데 수능을 완전히 망쳐버리시면 제 감정이 어떤 거일지 알 겁니다. 진짜 심연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하게 되고 강남대성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무한의 압박감과 또 체력적 한계가 와서 또 망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앞이 캄캄했습니다. 멘탈이 나가서 말도 안 나오고 사람들도 보기 싫고 지원해준 부모님께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자기 혐오에 빠지다가 갑자기 해탈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바뀌고 일단 대학에 가서 빨리 취업을 하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큰 도전에 대한 좌절을 이미 맛봐서 그런지 멘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좋아지고 웬만한 일에는 감정이 유동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꾸준히 길게 공부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실패는 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원대에 들어가고 거기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등록금을 내고 싶지 않았고 또 좋은 학점을 따서 빨리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차석과 수석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때 살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약간의 성취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1학년을 마치고 빠르게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안에서도 18개월이 너무 아까워서 안에서 피트와 편입을 미리 공부를 해봅니다. 이때 선임 중 한 분이 갑자기 이제 사라질 PT를 왜 공부를 하냐고 알려주셔서 PT는 적고 편입 수학으로 미적분 원투를 살짝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수능 열풍이 불어서 저도 군수를 준비하는 군수생이 됩니다. 전역을 하자마자 나와서 한 달 정도 엄청 빡세게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봐서 강원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공부해서 보답을 받았다고 느꼈고 행복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인서울의 공대라고 생각을 하여 더 좋아하고 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1년 내내 수석을 하고 2학년 동안 각각 6등, 4등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광운대 1학년 때는 자격증이나 엄청난 스펙을 쌓게 됩니다. 상장 자격증, 수료증과 같은 것을 공장의 기계 마냥 찍어내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지막에는 부모님의 편입 관련 정보력과 실행력을 통하여 중앙대 전전 일반 편입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2학년 2학기 설계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어서 원래는 편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번 시험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몰래
올해의 편입 현황과 또 OT 인원들을 모두 분석하고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제가 간 대학들의 학생증입니다. 실제로 3개의 학생증을 지금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한 달도 못하였습니다. 다만 저 4주가 진짜 엄청 밀도 있게 공부를 했던 기간입니다. 또 원래 대학교 재학 중에 대학 수업과 유튜브 무료 강의를 들으면서 학점을 따고 편입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했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구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편입, 수학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설계 프로젝트를 종강을 하고 나서도 썼어야 되고 또 DSP 교육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 시험을 본 이후에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1시간 동안 10문제도 못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딱 16시간 동안 진짜 풀 집중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편입생들이면 누구나 다 막 열심히 하고 막판 스포츠를 내는 시기여서 솔직히 시험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1회독도 안 돼 있고 개념도 안 잡혀 있으면 시험을 보는 것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운동을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14시간 중에서 6개로 쪼개서 이제 수학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학습 내용에서 모르는 부분을 발췌하여 강의를 다시 듣는 과정. 두 번째로는 편입 교재의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 세 번째로는 수학에 정통하신 분들의 블로그를 살펴보고 이해를 하는 과정과 개념 백지 테스트를 통한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제 모의 연습 문제를 풀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또 꾸준한 공식을 암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의 개념과 풀이를 체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대학들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의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입 영어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여 기본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편입 수학에서 승부수를 펼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입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복합바이블 A, B를 모두 도서관에서 빌려서 각각 3회독씩 다 돌려봤습니다. 또한 해커스에서 발행한 유튜브 영상에서 편입 영어 기출 단원을 거의 매일 꾸준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양이 너무 많고 제가 한 달 안에 해당 영어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주 기초랑 기본만 할 수 있게 만들고 영어 공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도 모의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수학이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영어 편입은 편입 단어가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독해나 문법은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단어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복이랑 모르는 단어를 인식해서 체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바이블과 해커스 편입 기출 단어에서 모르는 부분을 엑셀을 이용해서 만들고 단어장을 다시 만들어 검증을 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반복한 다음에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길지는 몰라도 애내독이 되는 순간부터 속도가 나고 빠르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외우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편입수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편입수학을 모두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방학 때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비싼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고 또는 강의를 듣는 것, 이러한 부분은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용하지 않은 교양은 다 버리고 편입수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편입수학을 2학년 때까지 모두 한 번씩 배울 수 있습니다. 편입 공부를 통해서 문제풀이까지 가는 시간이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편입용 수학과 대학 강의가 많이 달라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스킬이나 문제풀이법을 터득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유튜브의 편입 수업 및 대학 수학 강의를 듣고 대학 강의 이외의 내용도 따로 공부를 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습 경험을 통한 익숙함을 통하여 손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이해를 통한 명확한 공식 암기를 통하여 문제풀이를 하면 됩니다. 진짜 편입 수학의 공식을 무조건 외우면 양이 많기 때문에 까먹으면 문제풀이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편입 수학 학습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학원에 가고 인강을 사서 듣는 것보다 무료 인강을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학습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광운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태성쌤의 교재를 PDF로 5만 원에 구매한 뒤에 앞에서 언급한 과목들을 수강할 때마다 조금씩 학기 중에서 배운 내용, 편입수학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편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무거운 책과 이례적인 풀이만 가능한 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눕거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곳에 간 경우에 문제를 푸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PDF를 통해서 이제 겔탭이나 패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히스토리를 잘 찾아보시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제 정의한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심도 있게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편입수학의 개념과 문제풀이를 엄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을 4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만의 추가적인 방식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해온 것입니다. 블로그를 기록과 활동의 저장소 아카이브로 활용하였고 포스팅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하거나 자소서 등을 작성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스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게시 시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특정 시기 때부터 관심을 있게 몸을 공부하였음, 뭐뭐를 활동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발표 영상 및 프로젝트, 브이로그 등을 찍으면 정말 좋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는 일이 많은데 막상 설계를 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증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도 하고요. 학점만을 위해서 만든 경우에는 설계의 목적과 솔루션에 대해서 의미가 퇴색되고 무엇을 느꼈는지 까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이제 질문을 자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것을 배워도 느끼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특징으로 봤을 때 모르는 것에 당당히 모른다고 말을 못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학습에 있어서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 그날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학습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학습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선에 대한 생각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경우를 A라는 케이스라고 할 때 항상 A가 실패하였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나 플랜 C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편입 성공을 A라고 두면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돈과 시간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만약 무의학으로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게 되면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학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편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2학년 때까지 85학점을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떨어질 것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각각 21학점, 23학점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입수학과 관련된 강의를 다 듣고 전기전자공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2학년 내용을 모두 듣는 것이 저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광운대로 돌아왔어도 85학점에 4.38학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졸업을 하되 4학년 때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학점을 따는 식의 방식으로 재정 부의 후에 학점을 경진했을 것입니다. 또한 학부 연구생도 했을 거고요. 또한 대학 주관의 자율주행 전문가 수료증도 이제 수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플랜 B는 생각보다 A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었고 성공한 선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인강도 안 사고 사설 모의고사도 안 보고 뭐 기념 편입이나 해커스 같은 것도 안 다녔습니다. 딱 편입수와 PDF 교재가 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책들도 제가 이제 학교의 중앙도서관에 있어서 대출을 해서 모았습니다. 중간에 대학을 다닌 등록금도 추가적으로 써보자면 한 750만 원 정도 들었고, 장학금을 받고도 학교를 이동해서 못 받은 돈이 508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뭐 공부를 잘하려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편입이 된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금을 준비하는 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특히 학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참고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점을 먼저 살펴보면 강원대 학점이 4.38, 수원대 학점도 4.38로 좀 높은 학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 학점이 이제 높은 이유가 그냥 학점을 잘 받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학점을 떠나서 그 학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해하고 싶다는 집착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적이 많이 안 들어가서 필기고사 두세 개 정도면 충분히 학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앙대 2차 평가 비율을 보면 필기고사의 시험은 60%, 서류평가는 40%가 들어갑니다. 서류평가 비율이 40%가 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 자격증, 상장, 프로젝트, 공모전 등의 영향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부분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나 아니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 평가를 통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서류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UA에서 작성하는 추가 서류 관련 부분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가 있는데요. 추가로 설명란에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 허설표에 가리키는 내용대로 작성을 하였고 학업에 따른 성실도와 적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나타내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의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두 번째에서는 어학 자격증이 있는데요. 저는 토익, JLPT N1, 상공회의소의 한자 상급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서 상공회의소의 한자 상급은 중앙대 졸업 조건에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졸업 요건을 미리 맞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넣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란에는 언어 적성, 창의성, 문제 해결력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기업용 자격증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고, 유효기간이 없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한능급 1급과 컴한 1급을 각각 1학년 때 따두었고, 계획성과 실행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AI 트렌드에 맞춰서 사물지능 융합 지식사와 AI 900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미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역설할 수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네 번째는 이제 교내 수상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은 1학년 때 수상을 하였고, 첫 번째 상은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대여하고 서평을 자주 쓰면서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책을 읽는 습관에서 나아가서 다독을 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상장을 주는 타 대학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해서 받아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 상은 교내의 글쓰기 대회에서 학술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받은 상입니다. 필수 교양으로 배운 지식과 양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쓰면서 많이 향상된 글쓰기 실력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보고서 및 과제의 질이 높아진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창업 동아리와 투자와 관련된 상장입니다. 다른 학우들과 이제 학과의 사람들과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의 팀워크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장으로는 딘스 리스트라고 해서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상장으로 학과 내에서 성적이 우수함을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내에서의 학업에 정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성과를 내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섯 번째는 교회 공모전 및 대학연합 대회 상장입니다. 1학년 때 운이 좋게 외부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하였고, 이후에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장을 받게 됩니다. 1학년 때 기회가 되면 꼭 공모전에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교내에서의 상장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경합을 통하여 성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점을 어필을 하고, 해당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의 개인 역량과 팀워크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여섯 번째로는 이제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국에너지 공동확정 과정에 대한 수료증입니다. 해당 부분은 전력계통, 스마트 그리드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KPX의 강의가 무료로 개설되자마자 저는 일기에 많은 강의를 수강을 하였고 또 수료를 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광운대학교가 전국에너지 공동학점 과정에 선정이 되어 2학년 때 해당 부분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단지 학교에서 정해진 내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위해 학습을 하는 모습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란에도 해당 부분을 잘 녹여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일곱 번째는 이제 AI와 소프트웨어 또 창업 같은 거에 수료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로봇 전문가 과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드론 교육 및 프로그래밍, 창업 교육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의 공학혁신교육처라는 곳에서 개설된 90%의 강의를 전부 수강을 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결과물을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나아가 서포터즈와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기업 분석 보고서나 강의 등을 들으면서 취업에 대한 준비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신공학과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안목을 넓힐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파이썬, AI, 드론, 빅데이터와 같은 강의가 만약 학부 내에서 개설이 되게 된다면 꼭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아두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이제 모르면 뒤처지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여덟 번째는 아두이노와 무인 동력 장치, 사종, 또 매트랩 모디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아두이노를 적극적으로 만져본 경험과 또 팅커캐드를 통한 3D 디자인 및 3D 프린팅 경험, 드론 운영 경험, 매트랩 툴의 학습 및 활용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원래 수료증이 더 많은데 조금 간략하게 작성을 했고요. 또 이게 지금 수정본이라 제게 원래 다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들 중에서 매트랩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트랩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작성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아홉 번째는 학부 설계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공대의 경우에는 개인이든 팀이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졸업 논문이나 아니면 졸업 캐스톤 등을 위한 연습을 하고 4학년 때 프로젝트나 졸업 논문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졸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부에서 진행한 설계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가장 큰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PDF 한 장에 각 시기별로 프로젝트의 이름과 대표 사진을 첨부한 뒤 블로그와 연동을 하여 설계 보고서 및 PPT 자료를 볼 수 있게 URL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설계 프로젝트의 시연 영상과 브이로그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수행을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학년 동안 항상 리더를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과 인적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어필을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글쓰기의 보고서 부분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년 동안 작성했던 학술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각각 글쓰기 교양 수업, 일반 물리학 수업, 매트랩 강의 수강 중 작성한 보고서로 저의 형식적인 글쓰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졸업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 프로젝트 및 논문 발표 영상 등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업로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의 수행 여부와 성과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업로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행 시기와 비교를 하면서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약 5년간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블로그의 히스토리 라인, 게시물의 수, 카테고리, 조회수 등을 기재하면서 실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증빙하여 학업적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고 공부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자소서의 내용을 증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운데 하단의 그림과 같은 저 두께의 추가 서류, 제출 서류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소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수정본인데 원본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자소서는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신의 경험과 성과를 충분히 녹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질문을 세세하게 쪼개고 분석하여 학업 목표, 실행 계획, 진로, 강점, 약점 등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약점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약점을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약점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만 작성하는 것이 좋고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나 블로그의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과 느낌을 적절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의 두 번째 문항을 보시면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업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과정을 서술하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업 활동에 있어서 어, 해당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앞에서 어떤 것을 해왔는지 포괄적인 큰 그림과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구체적인 수치, 즉 객관적인 자료인 학점, 공부 블로그의 포스팅 수, 도서관 대출, 책 수 등을 보고 또한 정성적인 자료로는 이제 프로젝트, 외부 교육 수료증, 대외 활동, 공모전 수상 경험 등등을 적절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의 세 번째 부분은 노력한 활동과 느낀 점을 중점으로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정을 서술할 때는 통시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시기별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것들을 서술하였습니다. 결과를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나 구체적인 성과를 서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학부 설계 프로젝트를 완수한 경험을 언급하였습니다. 또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의 전공에 대한 과정과 노력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비전과 전공 공부의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소서의 내용이 적절하게 증빙이 되어야 신뢰성 있는 자소서가 되고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시험 당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차로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물로는 수험 도구랑 수험표, 신분증이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310간이 어디인지 몰라서 자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후문에서 직진을 하다가 310간 건물이 보이면 에스컬레이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셔서 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진짜 다들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의자나 책상이 삐걱대지 않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수험 번호와 또 자신의 수험표에 있는 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은 시험 이전에 미리미리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30분 정도 일찍 가서 오답 노트만 계속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는 모르는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고 아는 문제부터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시간을 잡고 있으면은 다른 문제들도 못 풀어서 성적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현대 수학과 공학 수학에 자신이 있어서 해당 부분부터 먼저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종료하게 되면은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잽싸게 뛰어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후에 편입시험이 있으면 꼭 빠르게 나가셔가지고 다음 시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급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다리를 접질러가지고 뛰지를 못하여 하마터면 다음 시험을 못 볼 뻔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도 겹치르고 또 시험 중에 한 문제를 실수했다는 것을 갑자기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솔직히 시험도 망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5배수 안에 들어서 1차 합격을 하였고 또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홉 번째로는 학습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의 학습 계획서는 폴더로 만드셔가지고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 학점 인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학점 인정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및 설계 과목인 경우에는 예비 및 결과 보고서와 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잘 보완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정리를 하셔서 URL과 또 QR코드를 제출하면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열 번째로는 공부 자세의 마인드 조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편입에 생각이 있으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말은 놀 거 안 놀고 그냥 도서관에 짱 박혀서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적분학 원투를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가장 학점을 따기 쉬운 시기인 만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서 학점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높은 학점을 가지고 있으면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험과 같이 실패를 해도 다시 복구가 가능하니까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강조했던 것과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꼭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틀린 부분을 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브르타 교육법이라고 해서 주변 학우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개념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친구들에게 공부를 알려주는 것을 피하는 것은 지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벼락치기는 절대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교재들과 대화를 하면서 오개념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 대학 교재를 살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대외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잘 하지도 못할 것 같고 또한 시간 낭비가 되면 어쩌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포트폴리오든 자소서든 쓰기 위해서는 대외 활동을 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안목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먼저 학문을 공부하신 선배님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경우는 학부 연구생을 하는 선배님들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해당 선배님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양질의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공 공부를 하면서 좋은 활동이나 강의 등을 추천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학과 과학 관련된 여러 대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대학 수학 경시 대회를 대학생 수학 경시 대회를 작년에 참가를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편입 공부를 하면서 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수상을 하게 되면 편입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실 때 포트폴리오 작성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편입을 하실 때 이제 되도록이면 많은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시험을 보면서 이제 실전 감각과 현재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판단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자신이 없어도 일단 원서 접수를 한 시험은 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시험에서 이제 경희대를 봤는데 경희대에서 본 시험보다는 후반부에 본 시험들이 제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이죠.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기 앞서서 현 상황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학습 능력도 다르고 또 학습 속도나 이해도도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공부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역대는 대학에도 못 가고, 재수를 해서는 수도권 대학에 가고, 삼수를 해서야 강원대에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남들이 하는 것에 N배의 노력을 더 하시면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공식과 개념을 익숙하게 만들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로 전기전자공학도 공학생들을 위한 추천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텝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스텝 한국기술교육대학을 치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 강의들이 다 무료 강의이고 회원가입을 하고 난 후에 기수제를 강의를 들으면 이제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전기 전자 강의가 377개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나중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전공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소, 에너지, 전력 등과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KPX 에듀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전력회사나 한전, KPX에 취업을 하고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또한 무료이고요. 수료증도 나옵니다. 아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의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매트랩과 콜랩입니다. 저 툴 두 개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전공 공부를 하는 과정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에 있어서 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콜랩은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꼭 두 툴은 다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랩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트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여러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12번째로는 이제 군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해당 영상은 편입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긴 했지만 편입뿐만 아니라 군대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또 예를 들어 수능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부분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에마 편입을 하면서 준비했던 과정과 자료 그리고 전략들이었고요. 제가 연휴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양도 엄청 많아지고 자료나 말이 좀 안 다듬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음질이 좀 괜찮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자료나 아니면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메일도 기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시간이 나는 경우에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입에 성공을 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